한국이 그런 거 어떻게 만드냐고 하고 아시아의 놈들은 뭐 사기를 친다 하면서 KF-21이 첫 비행을 하고 나서 미국에서 야 우리가 상을 줘야 되니까 빨리 선회해라 했고요. 실전을 적용을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은 실제 방어율이 굉장히 높은 대공 요격 체계다.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쟁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2007년에 10억 불 달성이 목표였는데 지금 우리 거의 100억 불에 그렇죠. 예. 이게 참 어떤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세우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10년, 20년 미래가 확 달라진다는 느낌을 최근에 많이 받거든요. 역사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거의 시작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거슬러 올라가는 예, 거죠. 완전히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나라의 그 통상 얘기하는 공격용 미사일의 발전은 그 미국의 정책, 그다음 북한의 그 도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맞대응을 해오면서 가져왔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게 1970년도의 닉슨 독트린. 아, 네. 그때 1970년 닉슨 독트린의 핵심이 핵 우산은 제공해 줄 테니 재래식 방해는 너희가 해라는 겁니다. 지금 꼭 얘기하는 몰로 독트린,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몰로 독트린과 똑같은데 맞아요. NDS랑 똑같네요. 예, 네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그 주한미군의 7사단이 있었습니다. 지금 2사단과 7사단. 그다음에 주한미군 1군단이 그러니까 군단 밑에 사단이 2개 있었는데 그중에 7사단이 철수합니다.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막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주국방이 필요하겠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자주국방 얘기가 나오듯이 우리가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1972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도탄을 만들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사실은 그걸 해서 1978년도에 우리가 이제 백곰 미사일이라는 미사일을 네네네. 만들어냅니다. 이게 그 백곰 미사일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키 허클러스 미사일, 우리가 갖고 있던 180km 미사일을 그것을 이제 미국한테 얘기를 좀 해가 처음에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만들겠다 할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나이키 허클러스를 역설계한 거죠. 설계도를 가다가 그게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백곰 미사일이었습니다. 70년대. 예. 네. 근데 그게 정말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얘기할 때 처음에 만들라는 게 총기였습니다. 총. 우리가 네. 총을 못 만드는 국가니까. 네. 근데 총을 만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군수공업하고 민간 기업하고를 합쳐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거냐면 군수공업이 과학기술하고 중화학공업 그 당시 이제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할 때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같이 돌아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커왔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궁2만 봐도 그 미사일은 LIG고 그 차량은 지금 보면 기아 차량이고 여러 가지가 섞어서 돌아가듯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민수공업들을 같이 투자돼서 여태까지 발전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처음 백곰 미사일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제 그런데 백곰 미사일을 딱 만들고 나니까 그때 존 워커민가의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렇게 미사일을 만들어내?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핵을 갖고 싶어 했던 마음도 그렇죠. 있었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국방장관이 그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우리 더 이상 미사일을 더 이상 크게는 안 만들게 네, 여기까지만. 예, 네, 만들어줄게 해서 그것이 만들어진 게 미사일 지침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알기로 탄두 중량이 500kg, 그 다음에 180km의 사거리만 갖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그 존워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79년에 노재현 이제 국방장관이 그 탄도 중량 500km의 사거리가 180km만 하겠다는 미사일 지침을 써줍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미사일을 더 이상 개발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칼기 폭발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그 10월에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올림픽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이제 자주국방이 또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1985년에 백곰 미사일 개량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현무 미사일 1입니다. 첫 번째 현무 미사일이 백곰 미사일이 원래 이제 허리큐스 미사일 나이키 미사일을 할 때 뒤에 보면 엔진이 4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진이 꺼지는 게 막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거리가 제대로 안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엔진으로 만들어서 개량을 해갖고 만든 게 현무 미사일 1이었습니다. 그게 85년이었고. 예, 그게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긴 게 그러고 났는데 이제 북한의 도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1998년도에 이제 북한이 대포동 1호라고 아, 그렇죠. 예, 그 3,000km가 날아가는 3단짜리 시커먼 미사일을 이제 대포동에서 네.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180km 갖고는
상대를 예, 할 수 없는. 전방만 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거리를 300km까지 이제 미국이 올려주는, 미국과 합의해서 300km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됐냐면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6년에 1차 핵실험, 2009년에 2차 핵실험을 하니까 이제 핵에 대한 대응이 저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사거리 500km, 아까 300km에서 180km에서 300km, 이제 500km까지 갔다가 제일 중요했던 게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수소탄이라고 북한이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그 미국하고 트럼프 행정부 때 사거리가 800km 이러면 이제 거의 끝까지 다 가는 건데, 그 다음에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해제됐다가 2021년 5월에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2021년 그 5월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제 그때 그 합의로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아예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무5까지 이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무5는 이제 거의 무제한급의 네. 괴물 미사일을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미사일 정책의 변화, 그다음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이러면서 여러 가지 미사일과 막 여러 가지 탄두, 괴물 미사일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무5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마침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최근에 이제 군사 전문 뭐 기자들 이제 기사 쓴 거 보면은 괴물 미사일 뭐 3,000km 날아가. 핵을 제외하고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야라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맞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공식적으로는 몇 톤 탄두인지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뭐 이제 언론에는 8톤 정도까지 네네네. 얘기를 하는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통상 그 여태까지 핵을 썼던, 그러니까 나가사키 히로시마 했을 때 10킬로톤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8톤을 사실상 몇 개, 수십 개를 떨어뜨리면 당연히 핵무기의 효과가 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것이 워낙 세서 통상 미사일은 폭발력에 의해서 사람을, 인명을 살상하거나 건물을 파괴시키는데 이거는 거의 인공 지진 같은 걸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통상 지하에 많이 숨어 있으니까, 지금 이란 전장에서도 계속 때려도 나오는 것이 대부분 지하 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파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자산이죠. 그러니까 핵이 사실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도부, 국가 지도부들을 일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그 괴물 미사일을 여러 발을 쓰면 그것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한의 핵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현무5,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현무5도 있지만 미국의 확장 억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사실상 미국의 핵구산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현무5도 있고 미국의 핵구산,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고, 네. 미국은 여태까지 한 번도 우리의 핵 얘기를 할 때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를 쓰면 자기네들이 핵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그것을 기본적인- 계속 확인해 네. 주는 거예요. 그게 동맹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현무5도 있고 미국의 확장 억제도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상당히 압도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 건데, 심지어 이제 어떤 언론에서는 뭐 샌프란시스코나 뭐 니네 본토가 공격받는데 공격받으면 하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도 우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무기는 제2경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고 반격용 무기인데,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 들어오고 거기에 현무 미사일이 탑재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유사시에 원산 앞바다 같은 데 깊숙이 박아놓고 북한이 핵을 쏘면 이것에 의해서 너희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면, 그런 제2경 능력에서는 우리도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좋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적으로. 예. 네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도 핵무기 국가고 이스라엘도 핵보유국이지만 핵무기는 정말 사실상 쓰기 어려운 그렇죠. 무기체계입니다. 네네. 예. 그건 이제 끝까지 갔을 때 예. 일이고. 그러니까 네. 핵무기를 북한이 쓰겠다는 건 자기네들도 죽겠다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상 요번에 북한의 군사 전략이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갔다 오더니 네. 북한이 재래식 전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키고 이번에 있습니다. 당대에서도 엄청나게 얘기하던데요. 그래서 당대도 그렇고 사실상 작년에 그 전순절 행사에 보시면
자기네들 번개 전차라고 예, 그 전차의 신형 전차를 갖고 나왔고 그다음에 155mm 박격포도 뭐 가지고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특징적인 게 군집 드론을 차에다 실어서 나왔습니다. 사진으로 봤습니다. 예. 네. 그게 6개짜리 드론. 이거는 이제 군집 드론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는 핵무기 갖고만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현무5는 굉장히 위력적인 무기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핵심 잠수함과 이제 앞으로 가질 예정인 잠수함과 현무까지 탑재됐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최악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됐던 거군요. 예, 예. 네. 어디서 읽었어요. 한국의 군사 전력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화력 중심이다. 그래서 일명 포방부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한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죠? 네, 네. 네, 네. 이 화력에 이제 화력을 중심으로 전력 키워 나간다는 그런 뜻이겠는데 이런 얘기는 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동전이라고 얘기하는 쉽게 해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땅 따먹기. 네네네. 우리가 6.25 전쟁은 기동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산까지 올라갔다가 압록강까지 가려면 저쪽에 그러니까 적을 상대적으로 많이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을 가장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사실 포병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의 전쟁들은 사실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게릴라 전술처럼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면 포병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 예, 지금도 보면 포병보다는 이란전도 미사일 뭐 드론 이런 걸로 공격하듯이.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혹시 전쟁이 난다면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렇게 서로를 그냥 공격하고 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통일에 대한 우리는 땅 따먹기식 전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포병이 가장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아. 북한도 네. 그걸 고려해서 그 서울 근방, 서울하고 사실은 그 군사분계선까지 40km뿐이 안 떨어져 있어요. 정말 짧잖아요. 정말 짧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700여 문의 장사정포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북한의 전술 자체가 처음에 공격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면 그 700여 부에서 뭐 어마어마한 뭐 10,000발 이상의 포탄이 1시간당 그 포탄이 서울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포병도 전방에 깔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그 포병을 대화력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포병들을 포병으로 또 잡아야 되다 네네네. 보니까 우리의 지형, 그 다음에 우리 남북한의 전략, 전술 뭐 이런 것 때문에 포병의 중요성이 너무 크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네. 뱀플리트식 화력전이란 말이 있던데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뱀플리트 화력전이라는 것이 6.25 전쟁 때 그러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들어오는 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처음으로 그런 부대랑 부닥쳐 본 겁니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뭐 일본군과 싸우고 독일군과 싸울 때는 그렇게 사람으로 막 떼거리로 밀려 내려오는 걸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중공군 5차 공세 때 뱀플리트 장군이 이제 그것을 썼을 때 그 통상적으로 포병 탄을 아껴야 되니까 네네. 탄을 아껴야 되니까 하루에 쓸 수 있는 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번 또 쓰는 그 탄의 그 배수를 5배를 더 쓰게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오늘 내가 100발 쓸 수 있는 탄이라면 오늘 500발을 쓰게 만든 거예요. 한꺼번에 완전 제압한다 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막 내려오던 인해 전술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몰쳐 있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다가 탄을 어마어마하게 뿌려댄 거죠. 그걸 이제 기자들이 보고 말씀하셨던 그 뱀플리트의 포격술이라고 한 건데 네. 심지어 그 당시에 그 미군들이 네. 하여튼 낮에 보이는 모든 그 중공군은 다 죽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공군들이 전술을 바꾼 게 밤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낮에 안 나오고 계속 중공군들 보면 밤에 내려왔다가 낮에 네네네. 숨어버리고 했던 것이 그 뱀플리트의 포격술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네, 그 인해 전술을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뱀플리트의 포격전으로 막았고 그것을 이제 한국군들이 봐서 그 포병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높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형상에 아마 다시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식의 가능성이 왜냐하면 이제 보병들이 공격해 올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포병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기사 읽다 보면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이 국방 관련해서 기사나 뭐 사설 같은 거 읽다 보면은. 그런데 이게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게 약간 한번 건드리면 우리 서로 너무 귀찮아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뭐 약간 이런 전략으로 전 이해가 됐는데 이 자주 언급되는 고슴도치 전략을 조금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고슴도치 전략이라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는 네.
거부적 억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공세적 방위라고도 표현을 하고 막 그러던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나를 건들면 너는 죽는다. 네네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거부적 억제력인데 결국은 나의 능력이 너보다 훨씬 세다. 네. 근데 너가 나를 공격하면 만약에 너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삼축 체계입니다. 예. 네네. 만약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네. 킬체인, 우리가 먼저 너희를 보고 너희를 때릴 것이고 그냥 날라오는 것은 KAMD, 그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사실 괴물 미사일은 현무5가 있는데 이걸로 넌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너는 상대방은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초토화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고슴도치 전략인 거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못하는. 예. 그게 사실은 이렇게 먹혀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이 저는 그렇게 뭐 우리가 핵무기를 굉장히 사실 걱정하고는 있지만 네.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에 비대칭 전력으로 갔던 건데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을 쓰지 못한다면 네. 북한은 굉장히 열세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전력을 비교한다면. 근데 네. 다시 말씀드리면 현무5는 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이게 우리가 굉장히 또 많이 갖게 되면 북한한테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왜 화력 중심으로 진화했는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도 이번에 또 이란 공습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빠지지 않는 게 드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군님도 계속 이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시 돌아보면은 이제는 뭐 드론 혹은 인공지능까지 결합해가지고 그럼 과거에 이런 그 포 중심의 이런 게 만든 건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 관계나 뭐 지형적으로 봤을 때 큰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드론은 중요하죠. 드론이 아마 많은 것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썼던 드론하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쓰는 드론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개인 병사를 죽일 때 이 드론이 떠서 쭉 가서 돌다가 같이 터트려 버리는 이런 식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 이란 전쟁에서 드론은 포병, 그러니까 미사일 대신 날아가는 좀 싸게.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뭐 미군이나 아니면 중동 국가의 지금 대공 무기들을 소진시키는 이게 굉장히 많이 네네. 싸게 날아가서 하는 무기에서 이건 포탄용 같이 보여진 겁니다. 그 뭐 한 3천만 원짜리 드론을 수억 예. 원 그 요격 미사일을 막는다 그때 예. 나오는. 그러면서 네네. 벌떼 드론에서 막 네네. 한두 개는 들어박히게 막 하는 미사일이어서 그건 사실 의미가 있는데 네. 왜냐하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포로는 안 날아가는 그러네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끝나면 굉장히 연구를 한국형이 어떤 게 좋을까. 그래서 우리 정부도 드론 사령부를 없애기로 했다가 지금 다시 남기기로 했던 것이 한국에 맞는 이제 드론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우리가 종심이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포로도 굉장히 많이 때릴 수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드론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석고 쏘기라고 얘기하는 북한 애들이 뭐 KN 뭐 그 이스칸데르 방사포 뭐 이런 것들이 막 섞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예, 거기에 드론을 아직까지는 정찰용으로 아마 북한은 쓸 것 같고 개인용으로 쓸 것 같은데 현재로서 한국에서 어떻게 드론이 쓰여질 거라고 보면 아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정찰이나 개인용으로 지금 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아직까지도 포병하고 미사일의 섞어 쏘기가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그 위협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비중에서 가장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한 거는 기동 장비라고 하는 육군, 장갑차, 전차, 자주포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군과 공군이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은 육군, 아무래도 이제 대한민국 육군이 강하다 보니까 수출도 육군이 잘 돼요. 그래서 핵심 아이템은 K2 전차. 아마 이제 군생활 하셨을 때 기갑이라든가 포병 하신 분들도 매우 익숙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K2 전차 수출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K2 전차가 얼마 전에 9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체결됐는데 단일 계약 금액으로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고 여기에는 이제 117대 국내 생산, 그 다음에 60세대를 폴란드에 공장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5대 이상의 이제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엔진, 지금 전차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2차 계약을 중요한 것은 전차 부대 다니신 분은 알겠지만 전차는 전차 혼자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좀 케어가 많이 필요한 애들입니다. 우선 이제 AVLB라 해가지고 다리를 만들어서 이제 뭔가 다리가 끊어진 지역이나 하천을 갈 때 쓰는 교량 장차가 있고
그 다음에 군안 전차라 해가지고 그 K2 전차에 대해서 엔진을 교체하거나 포탑을 바꾸거나 이 수리를 할 때 크레인으로 들고 수리 부속을 하고 아니면 견인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군안 전차라는 게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레카 같은 거죠. 이 외에 마지막으로 장애물 개척 전차가 있습니다. 생긴 건 군안 전차와 비슷한데 레카 같은 경우에 이 크레인 같은 이런 군안 전차가 있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 같은 삽이 있어요. 뭐냐? 지뢰지대를 개척하고 안전한 통로를 만들어주는 전차. 이런 것까지 옵션으로 다 붙여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이 계약 금액가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K2 전차, K2 전차 폴란드 수출 같은 경우에는 한국 버전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 버전들이 들어가는 게 좀 중요해요. 앞서 말했던 K2 교량 전차, K2 구단 전차, K2 장애물 개척 전차는 지금 현재 한국군이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써야 되는데 폴란드가 먼저 사갔어요. 여기다가 K2PL에는 독자적인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 기술이 사용됨으로써 이제 K2 전차들이 저 방어력 달 성능이 높아져서 추가적인 수출도 기대된다. 왜냐? 이 K2PL 전차에 들어가는 새로운 기술은 이제 RCWS라고 하는 리모트 웨폰 컨트롤 시스템, 쉽게 말해서 로봇이 기관포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타서 조종하면 이제 적이 저격수 공격을 받거나 아니면 제대로 못 쓸 수 있는데, 로봇이 자동화된 포탑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도도 높아지고, 여기다가 드론 방어 체계가 장착됩니다. 드론 제머라고 해가지고 적 자폭 드론이 왔을 때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파괴하는 거. 그 다음에 APS, 액티브 프로텍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능동 방어 장비를 가져서 적 포탄이나 미사일들이 전차 가까이 올 때 요격을 하는, 그러니까 지상에 이지스함이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추가로 장착해서 기술적으로 더 발전된 거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K2 전차 엔진 같은 경우에도 수출 버전에서는 엔진과 변속기가 모두 국산화된 버전이 장착됩니다. 이 외에도 터키 기술 수출 생산이 우리 그 2008년에 이루어진 바가 있고, 그래서 K2 전차의 추가 수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누적 금액상으로 가장 많이 팔린 건 사실 K2 전차가 아니라 K9 자주포예요. K9 자주포를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주포 이렇게 하는데,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K9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수출국이 많아요. 11개 국가가 많아서 제가 사실 11개 국가들이 다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많습니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베트남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가장 최근 고객이 베트남이죠.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구소련제 무기를 많이 쓰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사오거나 아니면 한국에 지금 K9 자주포를 사오는 등 서방제 나토 규모 무기를 바꾸고 있는 것에서 이제 최초의 베트남의 나토 규격 지상 장비가 K9 자주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적 수출량이 1,400대 이상, 이제 전 세계 1,700대가 운영 중인데, 이게 한국 육군도 많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매우 많아요.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라든가 베트남에는 이제 추가 수출 같은 것도 좀 이야기가 되거나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에는 지금 54분 2.3천억 원이 이미 수출됐고, 베트남에는 3억 달러 20분이 수출됐는데, 제가 보기엔 베트남 추가 수출을 좀 더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K9 자주포나 K2 전차 이것들이 수출을 하는데 수출이 아니라고 하는 국가가 있어요.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가장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K2 전차를 수출했는데 눈에 잘 안 띄어요. 완성품을 우리가 튀르키예로 준 게 아니라 기술 이전과 그 다음에 부품을 주기 때문에 튀르키예산 자주포, 튀르키예산 탱크인데 소개 부품은 다 한국산인 것이죠. 이렇게 수출하는 방식도 존재합니다. 무기는 한번 사면 뭐 5년, 10년 쓰다가 많은 게 아니라 30년 이상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MRO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 이제 조선을 중심으로 MRO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조선 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항공기랑 지상 차량에도 해당됩니다. 무기가 정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조종사를 교육하고 부품을 공급하고, 그리고 현지 국가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인력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서비스가 매우 좋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K2 전차, K9 자주포 둘 다 기술 수출보다 먼저 있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술을 이전해가지고 가르쳐줘서 스스로 그들의 국산 전차, 국산 자주포를 만드는데 좋은 스승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육 훈련도 좀 잘 되고 있는데, 팀 썬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K9 자주포의 수출 이름이 썬더입니다. 천둥 뭐 이렇게 하는데, K9 자주포를 수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국가들을 1년에 한 번씩 초청해서 한국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아니면 K9 그 운영국 중에 하나에서
단체 세미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운용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한국에다가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지금 현재 FA50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 FA50 조종사들이 한국에 와서 교육받고 있고 K9 자주포, K2 전차 조종수들이 또 폴란드에 계신 분이나 다른 나라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받는 코스를 우리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폴란드랑 호주에 지금 장갑차 그 다음에 전차 생산 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그 다음 자주포 공장도 호주에 있는데 이런 현지 일자리도 좀 보장해주는 윈윈 관계인 거죠. 공짜는 이것들이 이제 국내 생산을 일감을 줄거나 아니면 수출 금액을 줄어드니까 우리가 자해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전차에서 이제 전차나 장갑차 군사 무기들이 현지 공장에 세우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전부 다 한국산이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 경제도 발전하고 그들도 이제 그런 조립 능력이나 이런 걸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라서 이런 산업 협력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그 한국산 무기는 가성비뿐만 아니라 사후 지원이 굉장히 좋습니다. 육군 교육과정이라는 게 이제 6개국 70명 이상의 외국군 장병들이 참가해가지고 한국제 무기를 샀는데 이거 교육훈련을 단체로 모여서 받는 거예요. 지금 올해는 루마니아, 폴란드, 호주, 베트남, 이집트, 튀르키예가 와가지고 운용법을 배웠는데 K2 전차, K9 자주포에 대한 운용과 정비 과정 배우고 이제 이게 4주 동안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수를 받고 그러니까 해외 연수죠. 일종의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연수를 받고 이 전차나 이런 정비 기술을 알고 이것을 다 자생의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재교육을 하면 그 아무래도 사용자 평가도 높아지고 그들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분들 제가 직접 만나뵙거나 이런 적도 있는데 오면서 자기 자식들 뭐 K-팝 뭐 굿즈도 좀 사가고 한국 음식도 좀 먹으면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습니다. 지금 이제 K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잘 못 느끼지만 해외 나가면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해외 언론인들이나 아니면 제가 방위사업 관련 취재를 해가지고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모르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방위사업에 대해서 좀 신뢰를 가지거나 좀 그 친숙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이 프로그램 특징은 또한 이제 단순히 와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고 실전적인 훈련을 우리가 제공해줘서 그들이 우리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기동 실사격 훈련이 포함되는데 이것들을 잘 못하는 국가도 있어서 그걸 지원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사업체 견학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계급별 교류. 이 계급별 교류라는 게 뭐냐면 한국군에서 이제 K9 자주포 대대장이 있으면 다른 나라 군대의 K9 자주포 대대장님 뭐 이런 거 소총해서 같은 대대장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소주도 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이런 협력과 이제 이런 스킨십이 굉장히 결국에는 상호 간의 신뢰를 좀 구축해주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 신뢰, 재구매로 이루어지고 기술 전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부분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군사 기술 좀 기밀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요것들은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계약상이라든가 NDA 그 다음에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을 해서 잘 활용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옛날에는 외교력이 좋아야지 방위사업이 발전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사업이 발전해서 요거를 활용해서 이제 외교적인 지렛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좀 나눠보자면 현역 군인들, 그 다음에 그 언론 관계자, 그 다음에 해당 종사자들, 정치인들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나라로 이제 약간 설명하자면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이 한국산 무기의 빠른 품질과 빠른 납기 능력을 극찬하고 폴란드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으로 고품질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요게 처음에 이 이야기를 폴란드 정부나 국방부가 했을 때 폴란드 시민들이나 폴란드 군은 좀 별론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산 무기를 한 번도 안 써본 입장에서 이제 정치인들부터 먼저 이 계약을 너무 잘해주고 조건이 좋다 이러니까 의심부터 했는데 실제로 K2 전차가 폴란드 지역에서 훈련하니까 폴란드는 원래 구소련 전차를 중심으로 운용했다가 이 구소련 전차는 우크라이나 군에 거의 다 주고 현재 이거를 이제 미국산 M1A2 에이브람스, 독일산 레오파드 2 A7 그 다음에 한국 K2 흑표 전차를 했는데 흑표 전차의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처음 봤는데 왜냐하면 에이브람스 전차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오파르트는 유럽에도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익숙했는데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크게 놀랬고 폴란드 매니아들이 한국산 무기 사는 게 약간 현대자동차 그러니까 원래 자기들은 그러니까 BMW 뭐 이런 거
독일차 우선 이런 거 사고 싶은데 현대차를 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훈련 결과나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쪽에서 이제 훈련할 때 그 지상 장비 결과가 좀 굉장히 좋게 나왔고 항공 장비도 그 때문에 F-16보다 FA-50이 좀 짱만한데 이거 별론데 이렇게 말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로 운영하면서 전투 준비 태세 그다음에 전력화 일정을 보면서 이미지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호주군도 역시 이제 도미닉 에반 노이드라고 지금 현재 호주군에서 AS9 호주군 버전 K9 자주포 대대장님 이렇게 하는데 항주에서 실사격을 하고 지금 이제 호주에 다시 돌아가서 호주군에 AS9 자주포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때 큰 감명을 받았다. 기존에 있던 자주포랑 수준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카타르에 우리 육군이 K2 전차, K9 자주포, 그다음 천무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현지 훈련을 갔을 때 카타르군은 전 세계 최고이자 우리나라 K2 전차의 라이벌인 레오파르트 2 A7 전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밀리지 않는 명중률과 기동성을 보여줘서 아주 극찬을 하셨고 아랍에미레이트도 우리가 협동훈련 이런 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막 성능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제 러시아제 전차 일부랑 그다음 주력은 프랑스제 르글레드 전차라는 걸 주력으로 사는데 거기에 비해서 더 우수한 기동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CNN 같은 메인 미디어가 이제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핵심 무기 공급자 혹은 이제 다른 미국 언론들에서는 자유국가들의 무기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미국 평가 중에서 가장 좀 드라마틱했던 거는 사실 저희가 에비에이션 위크 한국 특파원인데 본사의 반응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저는 KF-21 기사를 사실 2013년부터 영어로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소개시켰는데 그때는 다 그건 나오지도 않을 거 뭐 하려고 뉴스로 내냐 이랬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한국이 그런 거 어떻게 만드냐고 하고 저희 직속 상관이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호주분이셨거든요. 호주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펜스 저널리스트였고 그 다음에 중국군이라든가 아시아군에 대해서 지식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아시아의 놈들은 뭐 사기를 친다 하면서 이제 내가 국방과학연구소 받았는데 영 못 믿겠고 이랬는데 제가 진짜 이를 가면서 정말 조사를 열심히 해서 아니다 이게 실현 가능하다 이런 거를 KF-21 돌아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조사하고 잘 말해서 해외에 소개했거든요. 우리 KF-21은 진짜다. 그래서 2021년 나오고 이후에는 이야기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들고 비행시켰는데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험평가를 하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드문 사건이었거든요. KF-21 전에 서방 국가,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 제외하고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만든 군용기들은 개발하면 기간이 엄청 길어졌습니다. 거의 한 10년 늦어진 것도 있고 비용 폭증되는 것도 있고 했는데 한국은 일정과 납기를 정확하게 준수하고 개발을 완료하니까 그게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아서 저희 에비에이션 위크에서 매년 상을 줍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어워드는 민항기, 그 다음에 군용기 여러 분야에서 그 해에 제일 좋은 비행기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KF-21이 첫 비행을 하고 나서 우리는 카이의 임원분들을 워싱턴으로 직접 불러서 올해의 군용기상으로 카이의 KF-21에 상을 드렸어요. 미국에서 야 우리가 상을 줘야 되니까 빨리 섭외를 해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놀란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평가가 왜 이렇게 됐는가 좀 약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실전에서 검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연평도 포격전을 거쳤고 그 다음에 FA-50 같은 경우는 한국은 없지만 필리핀에 수출됐을 때 말라이 반군들 상황에서 폭격 임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서 크게 이제 검증이 된 것도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연평도 포격전이에요. K9의 제작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해외에 K9 자주포 수출을 하거나 이런 전시회 갈 때 항상 부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해병대 포병 출신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원분이 계세요. K9 자주포를 자기가 직접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쏘는데 그 반격하면서 써봤다. 한국 해병대가 전투에서 인증한 워프루브 성능이다. 이것이 사실 수출할 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됐어요. 이 외에도 가성비라든가 기술 이전 조건이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가성비가 너무 좋은 거 남겨먹는 게 너무 적으니까 출혈 경쟁 아닌가. 혹은 기술 이전을 하면 해외에서 따라오지 않는가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기술 이전 안 받으면 결국 다른 데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해주고 대신에 그 나라들한테 우리가 부품을 공급하거나 해주는 것이 엄청나게 돈이 되는 장사이고 그리고 이제 가성비라는 게 단순히 우리나라가 뭐 월급이 싸서 가성비가 좋다 이런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해외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용의 이익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그 방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면 창원 이야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창원이 한국 방위 산업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기 방위 사업들이 다 몰려 있어서 집적의 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산업과 연관된 사람이 이게 지리적으로 붙어 있을 때 상승효과가 됩니다. 이제 문제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때 빠르게 문제를 개선하고 거기다가 물류 비용도 적게 들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제가 지난달에 K2 전차 생산 공장 그 다음에 K2 전차에 나는 최종 조립 공장, 그 다음에 K2의 포 공장, 그 다음에 엔진, 변속기,
포탄 생산 공장 다 창원과 창원 인근에 몰려 있었어요. 이런데 우리 경쟁자인 레오파르트 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차체는 어디 독일 어디에서 사오고 뭐 전차 조립 생산은 뭐 그리스에 있고 이렇습니다. 전 유럽에 퍼져 있어요. 이게 아웃소싱을 아끼다 보니까 많이 해가지고 너무 멀리 떨어졌고 질적 이익이 없고 그러니까 생산 속도가 느립니다. 우리 K2 전차는 1년에 180대 이상 생산하는데 이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1년에 뭐 10대 20대밖에 못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독일이나 유럽의 방위사업들이 이 체제 개선을 하는데 개선하는 데는 10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공장 옮기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관점에서 한국군과 그 K 방산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KF-21 수출이 KF-21 대당 1,000억이지만 대당 500억 하는 FA-50 전투기도 굉장히 수출 효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최근에 필리핀에 이제 일종 규모로 12대 수출됐다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리고 있고 6개국 140대가 수출돼가지고 굉장히 이게 좀 앞으로도 전망이 좋아요. KF-21을 구매하는 국가가 FA-50을 추가 구매하거나 FA-50을 구매하는 국가가 KF-21을 추가 구매하는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은 아니죠. 대기업인데 사람들이 잘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 것들이 천궁3 미사일, 천궁2 미사일을 만드는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있습니다. 천궁2 대공 미사일은 LIG 넥슨과 하나 시스템이 같이 결합해가지고 만드는데 중동 3국에 막대한 양을 수출했습니다. UAE에 35억 달러, 사우디에 32억 달러, 이라크 28억 달러. 그래서 누적 13조 원 규모로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사실 엄청난 규모의 수출인데 탱크라든가 자주포, 비행기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돈은 정말 많이 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요. 저렴하고 낫기도 빠릅니다. 그런데 패트리엇과 이제 천궁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보완제예요. 왜냐? 대한민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데 미국산 사드가 이제 상층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패트리어트 MSA가 2차 방어 그 다음에 천궁2가 마지막 방어 그래서 한국산 무기는 기본적으로 미국산 무기가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천궁이 잘 팔린 나라 UAE야 사우디야 한국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도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랑 패트리어트랑 호환성이 좋으면서도 가격도 싸. 그리고 얘들은 이제 서로 이제 운영하지 못하거나 상충되는 게 아니라 같이 운영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천궁이 인기가 많은데 앞으로 천궁3와 LSM이 좀 기대됩니다. 천궁3는 기존 천궁2를 더욱 개량해가지고 레이더를 24시간 돌아가게 하거나 드론 탐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전된 것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실체가 나올 것이고 LSM은 천궁2보다 성능이 좋은 차세대 대공 미사일인데 요게 나오면 사드와 패트리어트 사이의 고도를 막아서 대한민국은 4중 방어망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이 4중 방어망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다? 사드랑 패트리어트를 이미 가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굉장히 나오기 전부터 침을 흘리고 있고 저는 이게 조만간 그 수출 승인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LSM도 지금 이제 개발이 완료됐지만 대한민국 방위사업은 개발이 완료되자마자 이제 새 시스템이나 개량을 만든 게 아니라 개발 도중에 새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속도를 줄일 수 있어. LSM2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가 발달된 미사일도 다 파괴할 수 있는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제 미사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란 공군이 초반에는 드론이나 미사일들을 그 이스라엘 공군에 제대로 타격하지 못했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투입하니까 이게 명중이 됐거든요. 그런 것도 막을 수 있는 무기체계다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잘 안 알려있지만 큰 잠수함 이야기를 빼질 수가 없어요. 조금 있으면 캐나다에 지금 대한민국 방산대표단에 가서 KSS-3 도산 안창호급 수출에 대해서 세일즈를 합니다. 그리고 폴란드라든가 사우디에 이 잠수함이 수출될 것이고 이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잠수함보다는 작지만 이제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이고 이 규모의 잠수함들이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전에서 운영하고 검증할 수 있어서 가장 인정된 거고 일본도 이 크기의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수출이 잘 안 됐어요. 수출을 생각하지 않고 좀 매뉴얼도 뭐 일부러만 지원된다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수출이 적당한 수출 함정을 못 만드는데 한국은 반대로 수출 사양에 맞춰서 이거 개조할 뿐만 아니라 도산 안창호급보다 훨씬 작지만 가격이 싸고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가형 제품은 HD 현대중공업에서 HDS 1500, HDS 2300이라 해서 만든 것들을 또 수출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남미라든가 아니면 돈이 좀 없지만 잠수함이 필요한 국가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될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 이전까지도 한국 무기를 선택을 하고 중국 무기나 러시아 무기를 선택하지 않는 나라들이 꽤 있었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또 지정학적인 선택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정한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유럽 국가들인 겁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은 이게 다 이제 러시아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든 끝난다면 다음 타겟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인 거예요. 동유럽 국가들이. 그러면 러시아산 무기는 당연히 들어올 수 없겠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산 무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이용을 당하고 그 무기가 무력화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무기를 써야 되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 또 나토 표준의 무기를 써야 돼요. 중국산 무기는 어떠냐? 중국은 러시아하고 너무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다 마찬가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나토 표준의 무기를 써야 되는데 그 나토 표준의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인 거죠. 그런데 이 나라들은 자기 나라 무기를 생산하기도 바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GDP의 1.5%, 2% 뭐 요 정도만 국방비에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4.5%, 5%까지 늘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와 관련된 지출이 지금보다 2배, 3배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나토 회원국들이. 그러면 거기에 방산업체들, 독일의 방산업체, 프랑스의 방산업체 이런 데들은요. 그 무기를 생산을 하는데 최대한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풀 가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 병기고를 채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다른 나라에다가 그걸 제공할 수 없어요.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 나토 표준과 서로 호환이 되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대한민국, 터키,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재래식 무기로, 재래식 무기라고 하면 뭐 미사일이라든가 또 이 전차라든가 자주포라든가 뭐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제일 빨리 만들고 가성비 좋게 만들고 잘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 세계가 전쟁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거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왜냐? 이번에 베네수엘라 특수작전 또 이란 전쟁을 통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중국, 러시아산 무기가 형편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방어 무기가 형편없다. 대공 방어망 무기가 형편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확실히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거고 이란도 이 하늘이 완전히 뚫려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들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공격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어는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중국 무기, 러시아 무기를 쓰고 있던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게 중동 국가들이 중국 무기를 많이 썼고 중동,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 저소득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중국산 무기, 러시아산 무기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쓸 수 있겠어요? 방공망은 와 저거 완전히 그냥 고철 덩어리네? 이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나라들도 어떻게든 한국산 무기를 쓰려고 아마도 이제 그 협상을 하러 오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제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전쟁의 원흉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노선, 어떤 이념을 가지고 이 무기를 공급을 해야 되는 건지를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GFP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인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핵을 제외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병력 숫자, 국방 예산, 무기 보유 정도 뭐 이런 걸 여러 개를 가지고 가중치를 해서 합산을 해서 점수 매겨서 그걸 가지고 순위를 매긴 거예요. 여기를 보면요. 1위는 당연히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1, 2, 3, 4위를 보시면 이게 다 인구가 최소한 3억은 넘어가는 나라들이죠. 미국이 3억 5천, 러시아는 한 1억 5천 되는구나. 중국이 14억, 인도는 15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력 숫자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고 국방비 규모도 뭐 엄청난 나라들이에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또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그 소련 때부터 그 엄청난 무기 생산 능력을 갖고 있고 군대를 갖고 있고 그런 나라였던 거죠. 미국하고 전쟁을 그 대결을 계속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그 다음이에요. 한국은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돼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한국 밑에는 누구냐?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이 그게 한국 밑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숫자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미국이 핵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한국은 핵이 없습니다. 핵 전쟁을 하면요, 한국 무기 아무 쓸모 없습니다. 서울에 핵무기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우리가 또 무슨 보복을 얼마나 하겠어요? 네, 뭐 현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뭐 북한을 그 보복 공격을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핵무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핵무기가 없잖아요. 북한은 핵무기가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UN 상임이사국입니다.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도대체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거기다가 더욱더 의미가 없는 거는 우리가 전쟁을 할 그 상대방 국가들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전쟁을 할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죠. 북한, 중국, 러시아예요. 전쟁이 난다면 이 나라들하고 전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일본하고는 전쟁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본하고 뭐 때문에 전쟁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중국하고 우리 군사력이 상대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고슴도치 전략을 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즉 중국이 우리를 침략해 들어온다고 할 때 우리도 너희들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군사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만 그렇지만 중국하고 무슨 상대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러시아하고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처럼 상대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군사력 5위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고 괜히 그 숫자 가지고 으쓱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어? 하고 으쓱하는 거예요. 으쓱할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 무기의 성능, 가성비, 생산 속도 이런 거 특히 이 재래식 무기에서는 그런 거죠. 그거에서는 뭐 한국이 그야말로 으쓱해도 되는 정도의 위상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최근에 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전자전 능력을 미국 같은 능력,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AI를 가지고 이 지휘체계를 통합해내고 수많은 정보들을 통합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글쎄, 의문입니다. 한국이 드론을 쓸 수 있는 능력, 드론 생산 능력, 드론 운용 능력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나 이란처럼 갖고 있는가? 그것도 의문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재래식 무기들입니다. 그래서 재래식 미사일들, 또 전차, 잠수함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이건 기본적으로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들이 발전되어 온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시스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이란 전쟁을 통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무기 체계 또 전투 체계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한국은 사실은 글쎄요.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제가 뭐 군인이 아니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건 거의 뭐 객관적인 데이터들로 확인되는 사실들인 거죠. 먼저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요. 우리는 미군이 2차 대전 때 쓰던 무기들 또 월남전에서 쓰던 무기들을 넘겨받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왜? 뭐 기본적으로 산업이 그만큼 발전해 있지 않았었고
그런 중화학공업, 철강, 기계 이런 산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게 생겨났느냐? 그건 1971년 그때부터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왜 그때부터 부랴부랴 이게 생겨났느냐? 그거는요, 미군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이 땅을 떠나가기 때문에 갑자기 큰일이 나게 됐던 거예요. 그럼 미군은 왜 떠나게 됐던가? 이 땅에서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떠나게 된 이유는 월남전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겁니다. 월남전에서 미군이 1960년대에 완전히 늪에 빠져버렸어요. 뭐 얼마 안 걸리고 끝날 수 있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월남에 들어가서 그 월남에 이런 그 민주 정권을 세우고 그걸 친미 정권으로 만들고 공산 정권을 붕괴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거기 파병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늪이 되어 버린 겁니다. 도저히 그들의 그 이 공산 베트남군을 당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죽었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끝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와야겠다. 그런데 빠져나오게 되면 그 소련의 기세등등한 꼴을 어떻게 보는가? 그 뒤에 후원 세력이 바로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취했던 행보가 뭐냐면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중국을 찾아가서, 키신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을 찾아가서 주울레 그 주석과 또 모택동, 마오쩌둥을 만나서 우리 잘해봅시다 하고 미국이 먼저 가서 손을 내밀었어요. 어쩌면 치욕적인 일인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마침 중국하고 소련이 서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계산은 뭐였냐면 중국을 끌어안아서 반소 노선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되면 소련이 격리가 되게 되고 그러면 소련의 힘이 약해질 거야. 그래서 중국을 끌어안은 겁니다. 그 결국은 이제 소련이 나중에 붕괴가 되잖아요. 그건 이 작전이 상당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일 난 거예요. 왜?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았죠? 중국이 원하는 건 뭡니까? 공산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군을 내 옆에서 좀 너희들 좀 나가 이거였어요. 미군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하고 가깝게 지낼 거야. 나하고 가깝게 지낸다면서 야 군대를 한반도에다 딱 내 옆에다가 딱 주둔시켜 놓는 건 뭐냐? 나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는 못 나가고 절반만 나갈게 해서 주한민군이 1971년 그 무렵에 떠나게 된 겁니다. 대거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일 난 거죠. 예. 자, 그러니 북한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 그래? 이제 분위기가 우리한테 오는 거네? 그래서 남한에다가 그 특수부대들을 그렇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1969년에 그 소위 121 사태라고 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와 비슷한 연배이신 시청자들께서는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중학교 입학하던 해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청운중학교에 입학을 했었는데 바로 거기였어요. 그게 청와대 뒤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운중학교 학생도 죽고 그랬었죠. 그래서 자, 그런데 왜 그랬느냐? 이제 김일성의 입장에서는요, 떠보는 겁니다. 미국을. 내가 이렇게 가도 우리를 공격 못할 거지, 너. 그걸 떠보는 거예요. 왜? 아, 그러니까 그 베트남에서도 자꾸 떠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 그리고 미국 내에서 반전 분위기가 저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전쟁을 벌이겠어? 또 다른 전쟁을.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해서 청와대 뒤편까지 특수부대를 들여보냈던 거고요. 박정희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근데 실패했지만, 그리고 또 더욱더 치명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동해상에서 푸에블로호라고 하는 미국 정보 수집함을 그냥 북한이 납포를 해버렸어요. 미국 배를 납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보통 예전 같았으면요, 항공모함 보내서 당연히 평양을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꼼짝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때문에 전쟁을 벌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야,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땅뜨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해 분위기인 거예요. 왜? 미국, 중국이 손을 잡았으니까. 그리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화해 분위기인 거예요. 하지만 한반도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자체 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랴부랴 군수공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를 갑자기 만든다고 무기가 만들어집니까, 그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소위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걸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기를 만들려고 하니까 미국이 무기 기술을 잘 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여기 전쟁 벌이게 생겼거든.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하고 잘못하면 전쟁을 벌일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게 1973년부터 중화학 투자라고 하는 걸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 공장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뭐 기계공업 만들고 창원 공업단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창원이라고 하는 데가 그 방위산업체의 본거지 아닙니까? 그 창원 일대에다가 이제 중화학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돈을 막 쏟아붓는 거죠. 국영은행으로부터 막 그 투자, 그러니까 대출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대가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기계공업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현대양행 뭐 이런 데 또 조선소 뭐 이런 데들이었습니다만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너희 70%는 민수용품을 만들어서 수출해. 그걸로 돈 벌어. 나머지 30%는 무기 만드는 거야. 그 무기는 국가에서 군대에서 사줄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방위산업체 개념인 거예요. 한편으로는 민수용품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조선소 같으면 이제 선박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거죠. 근데 30%는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이 그런 시스템을 다 가져가서 중국이 사실은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처음에는 돈 먹는 하마였던 겁니다, 이게. 왜? 실력도 없지,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차츰차츰 실력이 쌓이게 되고요. 1980년대에 들어가니까 소위 삼저 호황이라고 하는 그런 그야말로 한국 경제가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일본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플라자 협정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반도체 협정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본 경제를 미국이 주저앉혔어요. 그 반사 이익을 제일 크게 누렸던 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그렇고 뭐 조선업도 그렇고 기계공업도 그렇고 한국 경제가 70년대 시작했던 그 중화공업이라고 하는 게 붐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돈을 많이 벌 거 아닙니까? 그 돈이 또 방위산업에 또 투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중화공업이 크면서 방위산업이 크게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요인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91년에 소련 붕괴예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붕괴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서방 진영 국가의 입장에서는 적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무기를 생산한 이유가 뭐예요? 군대를 기른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소련하고의 전쟁을 염두에 뒀던 거예요. 언제든지 소련이 공격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근데 소련이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적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무기를 생산할 이유도 없어진 거죠. 군대가 무기를 잔뜩 사놓을 이유도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기 구매 예산이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그 방산업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 문 닫고 합병하고 쪼그라들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나라들은 그 돈, 국방에 썼던 돈을 어디에다 쓰겠습니까? 그게 복지에다 쓰고 교육에다가 쓰고 그래서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근데 이 군수산업, 방산은 쪼그라드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만약에 북한이 그때 붕괴가 됐었으면 우리도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위산업을 없앨 수가 없어요.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한국, 이스라엘. 이스라엘도 계속 전쟁하는 나라죠. 그 다음에 1989년 이후에 중국이에요. 중국은 또 왜 그랬느냐? 19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중국은 이 그러니까 군사 예산을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급격하게 이 나라도 줄였습니다. 등소병 때. 그런데 1989년에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게 터지게 되죠. 이거는 반정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반공산당 시위 비슷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잘못하면 공산당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이 군사비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 군사비 예산을 계속해서 썼던 몇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 이스라엘, 또 저 중동에서 또 터키라고 하는데 터키 에르도안이 들어오면서 또 군사비 예산을 굉장히 많이 늘렸고, 또 이제 푸틴에 들어와서 러시아가 또 군사 예산을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산들이 이렇게 커져 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 진영을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대한민국이 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는. 근데 현대식 무기, 그 방공망 시스템이라든가 또 AI라든가 이런 데서 최강자는 지금 이스라엘인 거고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면 이스라엘이고, 지금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엄청난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건 바로 경험을 뜻하는 거죠. 그 경험을 AI와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왜? 드론이라고 하는 게 기반이 돼 있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팔란티어 같은 그 실리콘밸리의 방산 기업들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럼 미국 기업은 우크라이나 같은 허접한 나라와 협업을 할까? 데이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전 경험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I를 훈련을 시키려면 실전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반 AI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데이터화해서 그걸 가지고 AI를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어디냐? 바로 우크라이나인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 또 독일 기업, 이 나토의 유럽 기업들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고, 지금 방산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한국이 강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 이슈가 좀 커지다 보니까 그 무기에 대한 영상들도 뉴스에서 자주 보잖아요. 네, 대단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무기들 하면은 주로 선진국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이 돼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 한국산의 존재가 점점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갖고 네. 많은 분들이 또 자랑스러워하고 계시죠. 천공투가 패트리엇이랑 좀 비교가 되면서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다, 막 이게 장점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천공투가 저렴하기는 한데, 근데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요즘 전쟁에 또 드론이 많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네네. 한 발당 15억인데 드론을 쏘기에는 약간 가성비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요즘에 전쟁 양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요즘 들어서 인공지능이 또 확산이 되고, 그런 드론과 같은 기존의 여러 무기 체계들의 틈새를 노리는 새로운 무기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정말 기존의 무기 체계로서 많은 위협을 받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 문제가 요즘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이 천공2 같은 경우도 주요 타겟은 적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적 항공기를 노리는 용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잡는 도구로 새 아니면 파리 정도에 불과한 이런 드론들을 잡아야 되니까 참 난감한 문제죠. 그래서 뭐 요즘은 드론을 잡기 위한 전용 좀 저가형 무기 체계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은 네. 그것들이 아직 충분히 보급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어쨌건 뭐 소잡는 칼이었지만은 이 새나 파리도 잘 잡았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명중률이 96%라는 게 어떠한 숫자인 거예요? 뭐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볼 완벽에 수가 가깝다. 있죠. 물론 적의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보통 두 발씩 쏩니다. 하나가 한 번에 명중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두 발을 연달아서 쏘긴 하지만은 목표를 갖다가 최소한 30개 이상을 올려서 뭐 거의 29개 정도 맞춘다고 봐야 되고, 와.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알려지기로는 못 맞춘 게 아니라 그게 약간 불리함을 갖고 바다로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요격할 필요가 없이 그대로 자폭을 시킨 거라고 또 알려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깝다 볼 수 있겠죠. 네. 천공2 굉장히 완벽에 가까운 무기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성비를 따져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돈을 좀 덜 쓰면서 드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레이저 무기 천광입니다. 네.
광이 그 빛광자를 맞습니다. 물론 이 청광 무기 세트를 갖다가 장비하는 데는 돈이 좀 많이 듭니다. 그쵸. 그거는 뭐 한 수십억에서 100억 정도 들긴 하지만은 한 발당 쏘는 그런 비용들은 보통 2,000원 정도 얘기하는데요. 2천만 원이 아니에요. 네, 2,000원. 그러니까 레이저만 삥 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전기료 플러스 운영비 정도 따지면은 한 발당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원리를 따져보면은 우리 레이저 포인터 쫙 비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포인터 같은 경우들은 되게 밀리와트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터보다 보통 한 100만 배, 1000만 배 정도 더 강한 빛을 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력한 레이저 빔을 쏴서 적 드론을 갖다가 노리는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요 프로펠러 같은 데가 특히 약하거든요. 네. 플라스틱으로 좀 많이 만드는데 그걸 쏘여서 거기 딱 녹여서 아, 아이디가 하나라도 부러지면은 네. 이게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요. 그렇죠. 더 예민한 데가 센서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갖고 많은 경우 이제 조정을 하게 되거나 뭐 지형을 탐지해 가면서 가게 되는데 그때 그 센서 같은 경우 특히 예민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딱 맞추게 되면은 센서가 목통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목표를 갖다가 못 찾아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주요 표면을 갖다가 직접 지져갖고 요거는 금방 안 되고 한 몇 초 동안 계속 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거기가 또 녹아서 떨어져 나가거나 하면은 격추가 되는 거죠. 아, 이게 뭔가 폭발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녹여서 네. 망가뜨린다는 개념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요격 대상마다 뭔가 필요한 레이저 출력이라든지 속도, 뭐 시간 이런 게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동일하게 써야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지금 보급되어 있는 레이저 정도로는 대략 한 수십 킬로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 일반적인 작은 드론을 떨어뜨리는 데는 몇 초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초 동안 계속 그걸 그냥 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물론 뭐 카메라 같은 부위, 약한 부위는 거의 뭐 1초 이내로 무력화가 될 수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좀 오래 걸리고요. 드론이 조금 더 커지면은 기체도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무기들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훨씬 출력이 크고 강력한 빔을 쏘는 레이저 무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드론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레이저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당연합니다. 아, 그런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저가형 드론들은 시속 한 100에서 200km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빛은 광속 1초에 30만 km씩 날아가잖아요. 네. 빛의 속도가 날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이 정도 굉장히 빠른 물체가 되면은 이게 좀 많이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레이저 무기가 만능은 절대 아닙니다. 네. 레이저는 직선으로 쭉 날아가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우리가 가시거리 이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거리가 보통 한 10수 킬로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에서는 잡을 수가 없고 또 날씨가 안 좋으면은 그쵸. 네, 구름이 끼거나 뭐 여러 가지 공기 상태에 습기가 안개가 많고 막 그러면은 그만큼 빛이 많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퍼져버리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적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잡기 어렵죠. 무한대로 사용이 가능하고 발사 비용이 좀 적다는 데는 장점이 있지만 네. 아직도 약간의 한계는 좀 있는 편이네요. 네, 운영 환경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청광 한 대로는 한 번에 한 대씩만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한 1, 2초 걸린다고 생각을 해도 계속 뿅뿅뿅뿅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많은 수로 다가오는 적들을 잡기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게 HPM이죠. 네네. 이게 뭔가 전자로 뭔가 교란시킨 이런 개념인 거죠. 네, 이게 하이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우리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자레인지 안에서 네네. 지금 그 전파로 익히지 않습니까? 그 딱 화잘대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도 강력한 이제 마이크로파가 나와서 음식물 속에 있는 물 분자를 계속 회전시키면서 뜨겁게 만드는 건데 대략 한 비슷합니다. 그것도 그 정도 주파수의 전파가 나오는데 대략 이게 한 뭐 1GHz에서 100GHz 사이 이 정도에 속하는 전파들이 우리 와이파이 전파라든가 블루투스 요 대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 대역의 전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략 이 파장, 우리가 전자파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지 않습니까? 요 파장 자체가 한 센티미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1cm에서 10cm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강력한 전파를 쏴주게 되면은
우리 전자기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휴대폰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전자 회로에 있는 요 회로 선들이 그 전파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전파를 쏴주면은 그 전파가 우리 회로에 강력한 전류를 유도시켜갖고 화전류, 왜 스파크가 막 튀면서 그러면서 이 회로가 타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원통을 있죠. 만들어버리는 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드론이건 드론도 그 안에 다양한 전자 회로가 들어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게 바짝 타버리면서 이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강력한 파워의 마이크로웨이브를 쏜다고 해서 HPM이라고 합니다. 그럼 앞서서 천광을 하나의 표적이었다면 지금 HPM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마이크로파 같은 경우도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을 완전히 한꺼번에 무력화시키는 건 아니고 이것도 어느 정도 모아서 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 레이저 같은 경우 하나에 딱 이 일직선으로 쫙 쏴주는 거라고 하면은 이 마이크로파는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지고 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저게 드론은 거기에 딱 걸리는데 네, 그 범위를 벗어난 드론은 당연히 영향을 안 받겠죠.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너무 이 폭을 넓게 쏴주면은 전달되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좁혀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회로가 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따라 너무 좁히면 아까 레이저처럼 한 번에 한 대밖에 못 잡고 그래서 이게 적당한 폭으로 쏴주면서 가까이 오면은 폭을 넓혀서 한꺼번에 에러들을 쏴주고 좀 멀리 있는 적은 좀 이 폭을 좁혀갖고 집중을 시켜주는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보통 이제 무기하면 뭔가를 파괴시킨다라는 좀 개념이 강했었는데 네. 천광도 그렇고 HPM도 그렇고 탄약이 없는 무기라는 점에서 약간 의미가 있다고도 여겨지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모든 요즘 최근의 무기 체계들은 전체를 갖다가 한 번에 다 파괴시키는 거는 너무나 이게 에너지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약한 부분만 딱 분지러트리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날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점만 톡톡톡 노려갖고 톡 쳐주는 이런 방식으로 무기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은 HPM이라든지 천광 같은 기술력은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방산 선진국들이 관련된 기술을 많이 발전시켜 왔죠. 이게 벌써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 미국이 레이저 좀 잘하죠. 네네, 이게 사실 역사가 꽤 됐습니다. 레이저가 사실 1960년대 이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부터 이런 개념들, 이건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SF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생각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걸 고효율로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옛날에 효율이 얼마나 나빴냐면은 에너지를 100을 집어넣으면은 요 빔으로 10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90은 이게 열로 나오기 때문에 백열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빛은 적은데 뜨거운 이런 식의 되기 때문에 이걸 식히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이런 역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은 배터리 공급도 원활치 않고요. 그래서 장비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래서 그 당시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얘기는 많이 됐지만은 실제로 이걸 실용적으로 만들 수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했습니다.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서 광섬유 레이저를 지금 쓰는 건데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물건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역시 방산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는 좀 드론 방어 쪽에 집중을 해왔다면 조금 더 올라가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네네. 무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LSM이잖아요. 네네. 이게 천궁이랑 또 어떻게 다를까요?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무기이기 때문에 보셨던 천궁이라든가 패트리엇은 그 중에서 굉장히 낮은 곳에서 잡는 무기입니다. 원래 이거는 항공기 잡는 용도와 이제 겸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대략 우리 항공기, 여객기 날아가는 고도가 지상에서 한 10km 정도거든요. 그래서 10km에서 30km 정도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탄도미사일 잡기엔 좀 약간 늦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고도에서도 잡기 위해서 더 비싼 여객 미사일을 갖다가 배치하게 되는데요. LSM은 이 L자가 롱레인지라는 뜻입니다. 장거리. 우리 천궁은 다른 말로 MSM, 미드레인지, 중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궁 패트리어트보다 더 먼 거리에 있는, 먼 거리에서 요격을 하기 위해서 만든 확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략 요격하는 고도가 지구의
밑바닥에 있는 대륙권과 성층권 그 경계 정도예요. 대략 한 고도로 따지면은 40km에서 한 70km 정도. 또 우리나라에 배치된 미국의 요격 미사일 중에 사드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 사드보다 바로 밑에를 갖다가 커버하는 겁니다. 이 패트리어트와 사드 사이를 커버하는 게 LSAM이고요. 우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다층적으로 한 층에서만 막아내는 게 아니라 저 꼭대기 있고 100층에서부터 네. 계속 층층이 내려오는 족족족 뚫으면은 계속 막아야 되기 때문에 촘촘하게 그 라인업을 갖춰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궁이 좀 중간 낮은 쪽을 막아줬다면 높은 네. 곳은 LSM이 막아준다. 그러면 높은 곳에서 막아줘요. 그럼 이게 폭발한 거, 뭐 파괴한 게 떨어지잖아요. 네. 위험하지 않나요? 아, 위험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최대한 확실하게 격파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어중간하게 격파하면은 네. 워낙 이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 파편도 큰 위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격파할 때 확실하게 격파하기 위해서 네. 요즘은 직격 방식을 많이 선호합니다.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은 예전에는 네. 가까이 갔을 때 빵 터트려갖고 그 파편으로 파괴하는 방법을 썼어요. 이게 탁 터지는 순간 강력한 화염도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텅스텐 구슬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 구슬이 탁 맞으면서 얘를 요격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요즘 미사일은 워낙 튼튼하고 고속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약간 부서지는 정도로 계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은 그대로 맞춰버려요. 헤드샷을 해서 딱 맞춰버리면은 이게 서로의 떨어지는 운동 에너지도 크고 얘가 다 들이받는 에너지도 크기 때문에 완전히 깨져버리죠. 그러면 파편도 굉장히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지상에 큰 영향을 안 주죠. 이게 명중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밀하게 명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거 헤드샷으로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당연히 어마어마한 고속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려면 굉장히 정밀한 이 유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게 무기들도 같이 써서 시너지를 낼 수 있나요? 만약에 상층에서 네네. 못하게 했어요. 그럼 천궁이 중간에서 막아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탄도미사일은 보통 세 단계를 얘기해요. 처음에 발사해서 올라오는 상승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정점을 향해서 이렇게 엔진이 꺼진 다음에 날아가는 중간 단계가 있고 마지막에 다시 대기권으로 돌입해서 목표로 쇄도하는 그 종말 단계가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은 펜트리엇이라든가 우리 천궁2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다 종말 단계를 노리는 겁니다. 떨어지는 단계를. 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이 올라올 때 아직 속도가 붙기 전에 맞추면 제일 좋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순항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맞추면은 파편이 떨어져도 영향을 미칠 일이 없겠죠. 그러면서 단계별로 우리가 최대한 앞에서부터 계속 요격하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네. 이 높은 고도에서 맞추기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의 우주 공간에 날아갔다가 오는데 우주까지 쏠 수 있는 미사일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요. 아까 천궁2가 뭐 10수억 정도 하고 패트리엇이 30억 정도 한다고 했는데 네.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는 최소 100억에서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잡는 그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1000억대도 막 가볍게 넘어갑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네요. 한 발 할 때마다 1000억, 100억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거는 핵미사일이거든요. 핵미사일은 대충 맞아도 이거는 워낙 치명적이기 때문에 1000억을 써서라도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좀 싼 미사일들은 그렇게 잡으면 너무 아깝죠. 저희가 지금 LSAM이랑 천궁 이렇게 살펴봤다면 진짜 위협적인 게 장사정포잖아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무기는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김정은이 막 참관하는 모습이 많이 TV에서 나왔는데요. 네. 장사정포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로켓탄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는 유도 기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쏘면은 그 추진력으로 알아서 포물선 궤도를 그리면서 떨어지는 건데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 기술도 엄청나게 개발하면서 요즘은 여기 유도 기능을 집어넣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날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뭐 GPS 같은 게 들어있어서 자기 위치를 추적해가면서 목표 갖다 좀 더 정확히 맞출 수 있는 그러니까 유도 로켓탄으로 이게 진화를 한 건데 이게 구경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뭐 200mm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20cm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게 30cm, 60cm 정도까지 커지고 날아올 수 있는 거리가 이미 과거에는 수도권 정도까지가 한계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대전을 넘어서 거의 뭐 계룡대 요 넘어서 거의 뭐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실 정도로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대구경 방사포라든가 이런 로켓들이 노리고 있는 것들이 주로 우리의 중요한 전략 목표들, 대표적으로 공군기지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북한의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지휘통제 시설과 비행장을 노리는 그런 장사정포를 위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야말로 진짜 가성비 문제가 크거든요. 네. 그런 장사정포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한 발에 몇 억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뭐 수십억, 백억짜리 무기를 퐁퐁 쓸 수가 없고 북한은 또 대량으로 배치해서 한꺼번에 대량으로 날리는 전술을 쓰게 됩니다. 네. 이게 한꺼번에 뭐 100발씩 날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요격 미사일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우리가 요격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레이더가 그 목표를 추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요즘은 한 대가 커버할 수 있는 목표가 여러 개지만은 한 번에 돼도 너무 많이 날아오면은 이게 다 막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이제 효과적인 이런 무기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LAMD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거는 우리가 low altitude, 그러니까 저고도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심한 경우 이게 고도 1000km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장사정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훨씬 낮게 날아옵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지도 않아요. 높이 한 수십 킬로미터 정도에서 이렇게 갔다가 완만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고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너무 비싸지 않은 정도로 전용 요격 무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이걸로 쓰기 적당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함대공, 그러니까 배에서 쏘는 이 대공 무기로 해공이라는 걸 우리가 개발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이 해공을 조금 더 염가형으로 우리가 개량을 해서 요걸 이제 이 방사포 전용으로 요격용으로 지금 우리가 개발을 거의 했습니다. 요거는 가격을 개당 한 5억 정도? 싸진 않죠. 네, 그래도 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가성비가 대충 맞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대량의 방사포가 날아오더라도 잡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